오늘이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내일 모레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죠? 저도 막 두근두근 긴장이 되는데요. 왜 선생님이 긴장을 하냐고요? 제가 입시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 원서 접수할 때마다 정말 많은 실수 또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해서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서 접수를 앞두고 원서 접수 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7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먼저 가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또 늦장 부려가지고 가입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원서 접수 사이트가 가입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막 본인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환불 계좌 이런 것도 다 올려야 되고, 생각보다 좀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가까이 돼서 막 접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 미리 가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결제가 필요하거든요. 사이버 머니가 있습니다. 접수 사이트마다 그 사이버 머니를 돈을 좀 충전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데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자기 컴퓨터가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 사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 가입하지 않고 미루지 마시고요. 아무 사진이나 일단 올려서 접수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수정을 하시면 되니까 미리미리 원서 접수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좀 여유 있게 접수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비밀주의, 신비주의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서 접수를 하다 보면 이게 접수 사이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대행하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사설기관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학생부 온라인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제출하느냐? 간단합니다. 원서를 접수할 때 온라인 제출에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거 사설 사이트 같은데 여기 동의하면 내 정보가 점점점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가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출력을 해서 교장 선생님 직인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접수 사이트의 이제 비밀번호인데요. 비밀번호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거, 아주 특별한 거, 이런 비밀번호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다급할 때 뭔가 내가 지금 원서를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자기소개서를 수정을 해야 되는 마감 시간 가까운 이런 타이밍에 비밀번호 잘못 입력해가지고 몇 차례 오류가 나게 되면은 그거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없죠. 너무 복잡한 비밀번호보다는 평상시에 본인에게 익숙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 원서 대행 사이트 믿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수시. 몇 번까지 지원 가능하죠? 그렇죠. 6번이죠. 그런데 6번의 지원 횟수 잘 지키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립니다. 6번 지원 횟수가 넘어가면 어떡하나? 7번째, 실수로 7번째, 8번째 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에 접수했던 6개만 유효가 되고 나중에 접수했던 것이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다만 무효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접수할 때 낸 전형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괜히 전형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종종 전문대학교
를 이제 접수하면서 6번만 접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문대학교는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청운대와 호원대 이 두 개 대학은 산업대학교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산업대학교로 분류된 이 두 대학은 수시 6회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문대나 이 산업대는요. 합격을 했을 경우에 정시에 지원을 못한다는 점, 요 점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과기원대학, 한국예술종합대학, 또 방송통신대학, 또 전통문화대학처럼 교육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요. 합격을 해도 정시에 다른 일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시간. 마감 시간 너무나 중요하죠. 마감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원서 접수는 내일 모레인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 5일 안에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은 10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어떤 대학은 12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대학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원서 접수를 받고요. 같은 날 마감하는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며칠 날 몇 시쯤 마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째는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형 날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시는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 논술 시험 보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날짜들이 생각보다 대학이 운영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평일날 낮에는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활용을 하죠. 수능 끝나고 한 3주 정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전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 내가 논술 전형이든 면접이든 어떤 대학을 지원할 때 논술일과 면접일이 겹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원한 대학이 모두 한 날 1시에 논술을 본다. 나는 6개를 지원했지만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 전형일에 따라서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겠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리 대학들이 공지를 합니다. 학과별로 논술 시간 같은 것을 공지를 해서 또 뭐 같은 날 두 대학이 동시에 논술을 본다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서 오전, 오후가 나눠지니까 뭐 하루에 2번의 논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일을 정확하게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째는요. 조금은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대학교 전형들이 굉장히 많죠. 막 이름이 비슷비슷한 전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 서울 수도권에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역 균형 전형과 헷갈리는 게 지역 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지역 균형 전형은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전형으로서 대상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달라요.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남대라든지 강원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자기 지역, 그 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요거는 지역 균형 전형하고 자격 조건 자체가 다르죠. 괜히 경쟁률 낮은 전형이네 하면서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예컨대 서울 학생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충남대를 지원한다. 예, 이미 탈락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7번째, 원서 접수했다고 합격한 건가요? 이 부분 참 심각한데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죠? 수능을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서류 평가가 어떻게 작용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는 원서 접수대로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전형은 전형대로 준비를 하시되 수능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점들 기억하시면서 남은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가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특징들은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저의 조바심과 높아심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실수 없는 원서 접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는 학교 중심의 대학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의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과정 안에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됐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면 학생이 특정 학과를 가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해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에서는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하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선 학생이 이수할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그냥 추천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이 핵심 권장 과목인 미적분, 기하, 물리학 2를 이수했다면 기계공학과에 와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혹시 가능하다면 확률과 통계를 함께 이수해서 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세한 학과별 권장 과목은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이죠, 권장. 이러한 권장 과목을 제시한 이유는 학생의 진로 설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것이지 무조건 그 과목을 이수해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거나 합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교과 평가에는 반영할 예정이긴 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2학년 때까지 기계공학부를 갈 생각이 없어서 물리학 2를 이수하지 않다가 갑자기 3학년에 기계공학부를 지원하려고 진로를 바꿨다면 그럼 불이익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교 재학 중 학생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고요. 학생이 수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나 운영 여건이 학교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 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매우 우수하다라고 판단한 학생을 권장 과목 한두 개 이수 안 했다고 불합격시키지는 않습니다. 인문계열 학과들은 경제학과와 농경제학과 지리교육과를 제외하고는 권장 과목이 없던데 왜 그러신 건가요? 인문계열은 포괄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몇 개의 과목으로 설명하거나 묶을 수는 없죠. 학생의 진로와 소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이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 과목을 이수한 후에 역사학과로 진학하여 한국 경제사를 연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와 소신이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문계열입니다. 정시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능에서 종전까지 필수로 지정했던 과학탐구의 2과목 응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원과목 2개 응시 조합을 허용합니다. 다만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규정은 유지했고요. 학생들의 과학탐구 영역 2과목 응시를 장려하고자 2과목을 응시했을 경우에 조정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2과목 응시를 독려하기 위한 조정 점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과목 2과목을 응시했을 경우에 1점, 원과목 하나, 2과목 하나를 응시했을 경우엔 3점, 2과목을 응시했을 경우엔 5점, 이렇게 점수를 차등하여 부과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형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년 동안 보여준 노력의 과정과 충실성은 서울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의 첫 번째 덕목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월간 입시 9월의 핫 이슈 맡은 쭌쌤 김준우입니다. 자, 이제 9월 하면 추석이 있어요. 민족 고유의 명절, 일가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둘러앉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빛이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의 정을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누는 고유의 명절, 설레이는 시간이죠. 그러나 수험생한테도 그럴까요? 수능을 앞두고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런 잔소리도 듣고 이번에 수시 어디 썼니? 이런 잔소리에 이제 압박을 받아서 웬만해서는 수험생 때 명절에 잘 친척들과 만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쓸쓸하게 지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면서 쓸쓸히 추석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은 먹어야죠. 추석하면 대표적인 음식 바로 송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편을 먹으며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먹으면 육신의 살을 찌우지만 우리 먹으면서 그래도 정신의 양식 또 하나 같이 먹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송편의 유래. 자, 먹으면서도 공부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먹는 그 송편의 유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 그 한국사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에서 7세기 때 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 일단 백제에 있어서 마지막 왕 의자왕이 있었죠. 의자왕이 어느 날 궁궐에서 이제 땅을 팠더니 거북이 등에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반달이다. 이런 이게 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해석하기를 백제는 이미 만월, 보름달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달이 점점 쪼그라들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반달. 그래서 이제 점차 커져서 보름달처럼 융성해질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백제 의자왕은 당연히 노했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 하면서 이 신라가 이제 국력이 성장해가지고 점차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이제 떡을 빚어 먹은 거. 그래서 이제 반달 모양의 송편. 원래는 보름달 형태에 있다가 송편 소를 넣고 반달처럼 만들어서 먹었다. 이런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송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전해 내려온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이에요. 수능이 이제 앞당겨 오고 있고요. 수시 원서 쓰느라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능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난도 시크릿. 봉투형 모의고사로서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이 개념도 계속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너무 강의수가 많아서 부담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게 바로 초압축 연계교재 특강. 특히나 이제 세계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 쭌쌤이 이제 초압축 강의를 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개념들만 딱 해서 세계사 그 많은 내용 10강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개념들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했으니까요. 반드시 보시고 수능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EBS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수능 대박나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EBS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나세요. 입시 MBTI 시간입니다. 사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고3이 되는데요. 심리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내신을 따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건데 생각보다 내신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3등급, 수학 5등급, 영어 4등급, 사탐은 둘 다 3등급이 나왔어요. 이제 곧 고3이 되는데 서울권에 있는 심리학과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논술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도 고민이 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다. 그래서 뭐 하자?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즉,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학문이죠. 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학문이긴 한데 마치 의대처럼 정말 인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자 어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심리상담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에게는 수시 지원까지 2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또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심리학과, 대학과, 학과의 합격선이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높은 합격선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이 그 합격선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제가 우리 학생에게 드리는 입시 MBTI는 DKSN,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그리고 논술전형 순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어진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는 책임감과 기대감으로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 pain, no gain. 내신 성적 향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실 때 성적 향상 곡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현재 아쉬운 성적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적 상승을 위한 빅픽처, 빌드업의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그럼 준비하면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꾸준한 독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꾸준한 독서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럼 무슨 책을 읽느냐? 생각의 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 이런 또 사상가들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는 사회교과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문화라든가 생활과 윤리와 사상, 이런 류의 교과들은요, 우리 학생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리학과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교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어의 경우에도 심리학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많이 발전된 학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학문으로서의 중요한 영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상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학생이 잘 챙겨 넣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고민들과 그리고 그에 필요한 독서, 그리고 관련된 사회교과에 대한 깊은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생활기록부에서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